늙는다는 건 짐이 되는 연습일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늙는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막상 내 차례가 되면 그건 연습되지 않은 시험처럼 갑자기 닥쳐온다. 아내와 헤어진 뒤 돈도 집도 잃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아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을 때 나는 그 사실이 희망이 될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될 줄은 그땐 몰랐다. 아내가 떠난 날 집이 먼저 비었다. 아내와 이별한 날은 비가 오지도 눈이 오지도 않았다. 너무도 평범한 날이었다. 그게 더 잔인했다. 당신이랑은 더 못 살겠어요. 아내는 울지도 않았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해온 문장처럼 차분했다.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손에 힘이 없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사과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다. 옷장엔 그녀의 옷이 반 이상 남아있었고 부엌엔 그녀가 아끼던 컵도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국을 끓이다가 두 그릇을 꺼내려다 한 그릇만 꺼냈다. 그릇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으며 나는 그제야 아내가 정말 떠났다는 걸 알았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다. 아내와 살 때도 부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둘이 벌어 둘이 쓰며 살았기에 그럭저럭 버텼다. 혼자가 되자 모든 게 달라졌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숫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스스로가 더 작아졌다. 몇 번의 단기 일용직을 했지만 허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무릎은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통장 잔고가 세 자리로 내려가던 날 나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잠깐만 오세요. 아들은 전화를 받았다. 그 자체로도 나는 조금 안도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요즘 좀 힘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럼 잠깐만 우리 집에 오세요. 잠깐만이라는 말에 나는 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지만 그래도 아들은 내 아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아내와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넣었다. 문을 닫고 나오며 뒤돌아봤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들 집의 첫날 밤, 아들 집은 따뜻했다. 난방도 잘 됐고 밥도 따뜻했다. 며느리는 형식적인 웃음을 지었고 나는 그것이 고마웠다.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며칠만 신세 좀 질게. 그날 밤 거실에 깔린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TV 소리가 안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 사이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아들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삶에 잠시 얹혀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찔렀다. 밥상 위의 침묵, 눈치가 되는 시간. 아들 집에서의 아침은 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됐다. 알람 소리, 부엌에서 나는 프라이팬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낮은 한숨. 나는 일부러 가장 늦게 일어났다. 괜히 부엌에 나가 거슬릴까 봐서였다. 거실에 나가면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내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게 더 불편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 속엔 미안함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그래, 고맙다. 그 말이 점점 작아졌다. 말 한마디가 사라지기까지. 처음 며칠은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회사 일은 좀 어때? 요즘 애는 잘 크지? 아들은 대답했고 며느리도 형식적으로 맞장구 쳤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답이 짧아졌다. 네, 그냥 그래요. 그 짧은 말 뒤에 더 이상 이어질 문장은 없었다. 밥 먹는 동안 숟가락 소리만 났다. 나는 씹는 속도를 일부러 늦췄다. 먼저 다 먹고 나가면 괜히 서둘러 나간 것처럼 보일까 봐서였다. 하지만 늦게 먹어도 문제였다. 아버지, 저희 출근 시간이. 아들은 말끝을 흐렸다. 그 말 하나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며느리는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커질수록 낮에는 집에 나 혼자 남았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집이 조용해지면 나는 TV를 켰다. 소리가 커질수록 마음도 조금 커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덜 외롭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TV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급히 말했다. 아, 미안하다. 귀가 좀.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날 이후 TV는 거의 켜지 않았다. 잠깐의 의미. 처음 아들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잠깐만 오세요. 잠깐이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달력을 보며 하루하루를 지웠다. 지운 날이 늘어날수록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해봤다. 돈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며느리의 눈길. 며느리는 나를 직접적으로 싫어하지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불편함을 말로 하지 않고 눈으로 말했다. 내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는 위치, 내가 쓰는 컵 하나, 화장실에 걸린 수건, 그 모든 것이 여기까지라는 선을 보이지 않게 긋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쓰던 컵이 찬장 맨 위로 올라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컵을 꺼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용히 있자. 최대한 조용히. 아들의 변한 목소리. 시간이 지나자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끝에 붙는 말들이 점점 딱딱해졌다. 어느 날 내가 무심코 물었다. 내가 언제쯤 나가면 될까? 아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그런 말씀을?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나는 방 하나 차지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그저 사정 있는 노인 하나였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눌렀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다. 이 침묵이 곧 말보다 더 잔인한 순간으로 변할 거라는 걸.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은 화가 섞인 목소리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날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됐다. 저녁 무렵이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괜히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작은 일이 하나 터졌다. 내가 신던 슬리퍼가 현관이 아니라 거실 쪽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그 슬리퍼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가져갔다. 쿵! 슬리퍼를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그 소리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쌓인 말은 결국 터진다. 여보,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내가 먼저 깨버렸다.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나는 말을 멈췄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힘들다는 말의 정체. 아버지가 계신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근데 집이라는 게 원래 편해야 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버지도 불편하시죠? 저희도 불편해요. 그 말 속엔 정답이 있었다.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첫 진심.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도 아버님 싫지 않아요. 근데 아이도 있고 저희 생활이 있고. 말을 멈췄다.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원망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 단어가 나를 찔렀다.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저희도 계획을 못 세워요. 그 말은 아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계획 없는 존재였다. 밤 혼자 남겨진 생각.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아내는 떠났고 돈은 없었고 나는 늙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나를 눌렀다. 아침에 달라진 공기.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달랐다. 누구도 어제 일을 꺼내지 않았다. 그래서 더 확실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라는 걸. 아들은 출근 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 주 안으로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웃었다. 억지로. 그래. 그래야지. 그 웃음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아들은 보지 못했다. 나는 갈 곳을 세기 시작했다. 아들이 나간 뒤 나는 가방을 열었다. 아내는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통장, 잔고는 한숨만 나올 만큼이었다. 나는 갈 수 있는 곳을 하나씩 지웠다. 친구는 이미 연락이 끊겼고 형제는 각자 사느라 바빴다. 남은 건 딱 하나였다. 어디든 아무데나.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정리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집을 나가라는 말보다 잔인한 것. 아들은
나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선택지라는 이름의 벽.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아들은 한숨을 한번 쉬고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다. 첫 번째 선택지, 노인복지관에서 단기 숙소를 연결해 줄 수 있대요. 아들의 말은 정보 전달처럼 담담했다. 방은 작고 여러분이 같이 쓰는 곳이긴 한데, 당장은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당장은이라는 말 뒤엔 어쩔 수 없으니까가 붙어 있었다. 두 번째 선택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기초생활수급. 그 단어는 뉴스에서나 듣던 말이었다. 서류만 잘 되면 월에 조금은 나오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선택지가 아닌 이유. 그것들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통보였다. 이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아들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을 뿐이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이 방에서 장난감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 집의 중심이 이미 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줬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내 마음을 또 한 번 찔렀다. 며칠만 시간 좀 주면 안 될까?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 안으로만 정리하면 좋겠어요. 짐을 싸기 시작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가방을 꺼냈다. 짐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됐다. 짐이 적다는 건 살아온 흔적이 적다는 뜻 같아서 마음이 쓰렸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 한 장. 사진은 아내와 젊었던 시절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 맨 아래에 넣었다. 마지막 아침. 아침이 됐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했다. 그 밥상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밥상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다. 아버지, 거기 가시면 밥도 잘 나오고.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아들도 알고 있었다. 나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고맙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 잘 살아라. 그 말에 아들은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를 붙잡지는 않았다. 문이 닫혔다. 찰칵. 그 소리가 내 인생의 한 장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다. 거리로 나서며 밖은 생각보다 밝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갈 곳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게 끝은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며 천천히 발을 옮겼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 거리의 공기는 지방과 달랐다. 차갑고 빠르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복지관 앞에서 아들이 알려준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복지관 앞에 섰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고 현수막엔 밝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그 말이 나를 환영하는 건지 형식적인 문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한 발짝 물러설 뻔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몸이 아니라 인생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낼 곳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류 위에 나, 책상 위에 종이가 놓였다. 이름, 나이, 주소. 주소를 쓰는 칸에서 펜이 멈췄다. 현재 주소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없음이라고 썼다. 그 두 글자가 나를 설명하는 것 같았다. 쉼터라는 곳. 그날 저녁 나는 쉼터로 향했다. 방 하나에 여러 개의 침대가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각자의 사연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혼잣말을 했고 누군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이불은 깨끗했지만 낯설었다. 첫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 집에 조용한 밤이 떠올랐다. 그곳에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차이가 묘하게 위로가 됐다. 자존심이 무너지던 순간 다음 날 아침 식판을 받았다. 밥, 국, 반찬 두 가지. 나는 그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손이 떨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숟가락을 들며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옆자리의 노인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다. 도움을 받는다는 연습. 며칠이 지나며 나는 조금씩 익숙해졌다.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상담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자유는 없었지만 불안도 줄었다. 직원은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물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 질문에 나는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조금 괜찮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연락.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거기는 좀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살만하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들은 안도한 듯 짧게 말했다. 다행이에요. 그 말 뒤엔 더 이상 이어질 말이 없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버려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구나. 아직 숨 쉬고 있고, 아직 생각하고 있고, 아직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조용히 나를 붙잡았다. 다른 노인들의 얼굴에서 나를 보다 쉼터의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됐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직원의 안내방송, 그리고 노인들의 기침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 이곳의 사람이 되어갔다. 옆자리의 박노인. 내 옆 침대를 쓰는 사람은 박노인이었다. 나보다 2살 위라고 했다. 여긴 처음이요? 그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처음엔 여기가 감옥 같았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슬펐다. 각자의 사연. 점심 후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딸이 셋인데 다 연락 끊었어. 나는 집을 아들 명의로 미리 넘겼지. 말들은 가볍게 나왔지만 사연은 무거웠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울 속의 얼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오래 봤다. 주름, 희끗한 머리, 힘 빠진 눈. 이 얼굴로 아들에게 뭘 더 바라나? 그 생각이 씁쓸했다. 아내와의 기억. 밤이 되면 아내 생각이 났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돈 때문이었을까?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시간 때문이었을까? 아내는 항상 말했다. 노후엔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해. 그 말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뼈처럼 남았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아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다면 과정도 완벽하진 않았던 게 아닐까?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깨웠다. 박노인의 말. 어느 날 밤 박노인이 말했다.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근데 후회만 하면 지금도 망가져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작은 변화. 며칠 뒤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다시 앞으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했다. 아주 작게. 그 생각 하나가 나를 잠들게 했다. 다시 이름으로 불리던 날. 아침 공기가 조금 달라 보이던 날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이었는데 마음이 달라지니 풍경도 달라 보였다. 일자리 상담실 앞에서 복지가 난 작은 상담실 앞에 섰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러다 박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젊은 상담사가 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필요로 하는 게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적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첫 일자리. 일은 아주 단순했다. 동네 공원, 아침 청소, 2시간,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다. 허리는 아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월급 봉투. 며칠 뒤 작은 봉투를 받았다.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벌어 내 손에 쥔 돈이었다.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혼잣말했다. 시선들 사이에서 일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눈은 무심했고 어떤 눈은
연민이었고 어떤 눈은 존중이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숨지 않기로 했다. 뜻밖의 전화.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짧은 만남. 며칠 뒤 아들은 아이를 데리고 복지관 근처로 왔다. 나는 손자를 보자 웃음이 났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은 멀찍이 서 있었다. 우리는 짧게 마주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눈을 피하지는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나를 조금 따뜻하게 했다.